다시 한 번만 그런 말 하면 진짜로 이 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여줄게요. 어두운 복도, 깨진 형광등이 깜빡이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조폭 보스의 목에 부엌칼이 닿아 있어요. 칼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임신 7주차의 여자였어요. 오수민 32살. 평범한 예비 엄마처럼 보이지만 수민은 707특임대 출신 저격수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실력자, 800m 밖 표적도 놓치지 않았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수민이 맞선 적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납치한 사채 조직, 경찰마저 매수된 상황에서 수민은 홀로 싸워야 했어요. 뱃속 아이와 남편 둘 다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밥 먹듯이 배웠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총을 내려놓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조폭 보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였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임신한 여전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처절한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가을 서울 구로동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오수미는 높은 선반 위에 놓인 트로피들을 하나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금빛 트로피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니 2019년 정군 사격대회 1위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수미는 그 트로피를 가슴에 꼭 안으며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를 다른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7주차였어요.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수민이 작게 속삭였어요. 아직 성별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왠지 딸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옛날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단다. 707특임대라고 아주 특별한 부대에서 일했지. 엄마는 그곳에서 저격수였어. 800m 밖에 있는 표적도 맞출 수 있었단다. 수민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트로피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영하 10도의 새벽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표적을 조준하던 순간이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호흡을 완전히 멈추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까지 계산해서 방아쇠를 당기던 그 짜릿한 긴장감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백발백 중이었어. 어떤 표적도 놓치지 않았단다. 남자 대원들도 인정할 정도였지. 교관님이 그러셨어. 오수민 너는 이 부대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라고 말이야. 수민이 또 다른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18년 동계훈련 최우수상이라고 새겨진 은빛 방패였어요. 그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한겨울,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도 수민은 표적을 명중시켰죠. 동료 대원들이 동상으로 하나둘 쓰러져 나갈 때도 수민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고 그때의 수민은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하은아. 수민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엄마는 총이 아니라 너를 안을 거야. 너를 품에 안고 너를 지킬 거란다. 엄마의 손은 이제 차가운 방아쇠가 아니라 내 작고 따뜻한 손을 잡을 거야. 엄마는 내가 총소리가 아니라 자장가를 들으며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단다. 상자에 트로피들을 하나씩 넣으며 수미는 자신의 과거와 천천히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시절,
누구보다 강하고 날카로웠던 시절과 이별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 아이를 품고 키우는 부드럽고 따뜻한 삶이요. 수미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젠 총보다 젖병이 익숙해져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수미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막산태교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새하얀 첫 페이지가 수민을 맞이했어요. 연필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은아, 오늘 엄마는 옛날 물건들을 정리했어. 엄마의 지난 시간들을 상자에 담았단다. 이제 엄마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너야. 너만 건강하게 태어나 준다면 엄마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글씨체가 조금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미는 일기장을 살짝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가을바람에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죠. 계절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강태준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태준은 35살로 수민보다 3살 많았는데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수민이 소파에서 일어서려 하자 태준이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렸어요. 아니야, 앉아 있어요. 임신부가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몸에 안 좋잖아요. 태준이 수민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민은 태준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갑고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리고 땀도 많이 났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하철이 사람들로 붐벼서 좀 더웠어요. 요즘 난방을 3개 틀어놔서 그래요. 태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트로피들 다 치웠네요? 왜 갑자기 정리한 거예요? 응, 아기방 만들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수민이 장롱 앞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어요. 태준은 잠시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수민의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에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트로피들 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추억은 가슴속에 담아두면 되죠. 물건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엄마니까요. 수민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손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은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707 특임대에서 오랜 시간 훈련받으며 체득했던 예리한 직감이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의 기척을 감지하던 그 날카로운 감각이 아직 몸속에 남아 있었어요. 태준 씨,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해줘요. 우리 부부잖아요. 수민의 진심 어린 질문에 태준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처 사람들이 조금 까다로워졌을 뿐이에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당신은 걱정하지 말아요. 태준이 운영하는 소규모 부품 납품업체는 최근 몇 달 동안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라고 압박했고 작은 업체들은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태준은 늘 수민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는 태준의 성격을 수미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잘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민이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딸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태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요? 아들은 싫어요? 아니에요. 아들도 당연히 좋죠. 근데 딸은 아빠한테 특별히 예쁘게 구잖아요. 나중에 크면 제 팔짱 끼고 같이 산책도 하고 말이에요. 태준의 얼굴에 오늘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민도 따라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벌써 생각해 둔 게 있어요? 하은이요. 강하은. 어떤 것 같아요? 하은이요? 정말 예쁜데요. 어떤 한자를 쓰는 건데요? 하늘하, 은혜 은이요. 하늘이 내려준 은혜처럼 귀하고 소중한 아이니까요. 수민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이 수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태준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평범한 부부가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에게는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총과 긴장 속에서 살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민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재 문틈 사이로 태준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수민은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통화를 끊은 모양이었죠. 수민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태준은 곧바로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수민은 알았습니다. 태준이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요. 규칙적이지 않은 호흡 소리와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지만 수민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평범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태준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임신 초기라 몸도 힘들고 입덧도 심해서 깊이 캐묻지 못했어요. 태준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집에 와서도 서재에만 틀어박혀 누군가와 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 9시쯤 수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교 음악을 들으며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수민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불법 주차된 채 서 있었고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회사원 차림 같았지만 걸음걸이부터 눈빛까지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어요. 수민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감각이 저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중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나이가 가장 많아 보였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강태준 씨 계십니까?
남자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태준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복도를 걸어오다가 남자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가운데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태준에게 휙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대신 캐피탈입니다. 강태준 씨 맞으시죠? 대신 캐피탈이요? 저는 거기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요. 태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가 비웃듯 낮게 웃었습니다. 빌린 적 없다고요? 김 사장한테서 빚을 넘겨받았습니다. 원금 8천에 이자 붙어서 2억이에요. 일주일 안에 마련하세요. 2억이요? 말도 안 돼요. 김 사장님 부도 났을 때 제가 떠안은 건 8천만 원이었어요. 이자가 이렇게 불어날 리 없어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가더니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든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수민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손 떼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가운데 남자 광수라고 불리는 보스가 수민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오호, 부인이시네요. 임신하셨어요? 몇 달째예요? 당신들이 알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수민이 칼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광수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칼 들고 나온다고 무서울 것 같아요? 임신한 여자가 뭘 어떻게 한다고 말이에요. 광수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협박하듯 말을 이었어요. 임신했다며? 뱃속에 있는 것까지 처리해 줄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민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던 임신부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저격수의 눈빛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적을 조준하던 그 눈빛이었죠. 수민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광수가 반응할 틈도 없이 수민은 칼을 든 손을 휘둘러 광수의 오른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쳐냈어요. 동시에 왼손으로 광수의 손목을 움켜잡고 안쪽으로 비틀며 아래로 꺾어내렸습니다. 관절의 역방향으로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제압술이었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광수의 손목 관절이 삐끗거렸습니다. 으악! 광수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수민은 그 동작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무릎으로 광수의 등을 눌렀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광수를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부엌칼을 광수의 목덜미 바로 옆 경동맥이 뛰는 곳에 정확히 갖다 댔어요. 칼날의 차가운 느낌이 광수의 피부에 닿았고 광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마요. 이 칼이 3mm만 더 들어가면 당신 경동맥이 끊어져요. 4분 안에 의식을 잃고 10분 안에 죽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인체 급소와 치명타 지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어요. 광수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한 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자 수민이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손 꺼내면 당신 보스 목이 먼저 날아가요. 움직이지 마요. 남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미는 무릎으로 광수의 등을 더 세게 눌렀어요. 광수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 정보를 어떻게 알았죠? 누가 시켰어요? 조사했어요. 미안합니다. 조사를 했다고요? 우리 집 주소도 내가 임신한 것도 다 알고 온 거네요? 수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칼날을 조금 더 눌렀어요. 광수의 목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잘 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수민이 광수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800m 밖에서 사람 눈알 맞추는 거 밥 먹듯이 했어요. 당신 목을 자르는 건 진짜로 일도 아니에요. 광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707특임대. 그 이름은 조폭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수미는 몇 초간 칼을 그대로 누르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뒤로 물러섰어요. 광수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목을 만졌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나왔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요. 다음에 또 오면 진짜로 가만 안 둘 거예요. 수민의 경고에 광수는 이를 갈며 수민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강태준 씨, 빚은 꼭 갚아야 해요. 2억, 일주일 안에요. 광수가 목을 손수건으로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부하를 데리고 씩씩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광수가 돌아보며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안 당해줄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닫히고 복도에는 수민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칼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몸속을 타고 돌았지만 동시에 뱃속 아기 때문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여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은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수민은 문을 잠갔습니다. 세 겹으로 잠갔어요. 거실로 들어온 수민은 부엌칼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태준 씨, 설명해요. 지금 당장 전부 다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수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사장님 회사가 부도 났을 때 8천만 원 빚을 떠안게 됐어요. 은행 대출이 안 돼서 급하게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이렇게 불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태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배를 감싸 안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임신했잖아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2억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마련해요? 방법이 없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민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단 오늘은 쉬어요. 내일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늘 당한 굴욕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수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요. 어둠 속에서 수민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조폭들이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민과 태준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공포와 불안은 계속 두 사람을 짓눌렀어요. 태준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행에서는 신용도 문제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수미는 임신 초기 증상으로 입덧이 심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불안과 스트레스가 몸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민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태준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전에 꼭 인사를 하고 갔는데 오늘은 그냥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수미는 휴대폰을 들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 중이거나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태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수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태준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말하길 오늘 태준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수민이 다시 전화를 걸려는 순간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3일 안에 3억 아니면 한강에서 건져라.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수민이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어두운 방 한구석에 묶여있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수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수민은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훈련받았던 위기 대응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휴대폰을 주워들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을 눌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112 신고 센터입니다. 신고합니다. 남편이 납치됐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상담원이 침착하게 상황을 물어봤고 수민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얼마 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뚱뚱한 체격의 피곤한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말랐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수민 씨 맞으시죠?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이쪽은 김 형사고요. 뚱뚱한 형사가 말했어요. 수민은 두 형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들이 소파에 앉자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오늘 저녁에 온 메시지예요. 남편이 납치당했어요. 박 형사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부터요. 출근한 줄 알았는데 회사에 안 갔대요. 혹시 남편분이 빚이 있으신가요? 박 형사의 질문에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채업자들한테 빚이 있어요. 사흘 전에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수민이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은 제네시스, 대신 캐피탈이라는 명함, 광수라는 보스, 2억이라는 돈. 박 형사가 수첩에 메모를 했지만 표정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오수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채 문제는 민사라서요.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수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사요? 사람이 납치됐는데요? 이게 민사 문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채업자들이 돈 받으려고 좀 과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큰 해를 입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 형사가 거들었어요.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물다고요? 지금 제 남편이 묶여서 맞고 있는데 그게 드문 경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려는 말씀은 박 형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민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요. 조서는 받겠습니다. 일단 기록은 남겨야 하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돈 갚으면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박 형사가 건성으로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수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형사들이 형식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두 형사가 일어섰어요.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지만 수미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사들이 나가고 수미는 홀로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준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수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대 동료들, 예전에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수미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옛 동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민우, 함께 저격 훈련을 받았던 동료였어요. 수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웠습니다. 민우야, 나 수민이야. 수민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이 납치당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민아, 미안한데. 나도 전역한 지 오래됐잖아.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일에 개입하기가 좀. 민우야, 제발. 나 정말 급해. 수민아,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나도 가족이 있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럼 변호사라도 알아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정말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미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전역한 지 오래고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옛 동료들도 아무도요. 수미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수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하은아, 엄마가 아빠를 구해올게. 엄마 혼자서. 수민의 눈을 떴을 때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약한 임신부가 아니었어요. 707 특임대 최고의 저격수 오수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특임대 시절 기록해뒀던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은 수첩을 펼치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신 캐피탈, 광수,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은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뱃속 아이와 남편 둘 다 지켜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수민이 직접 나서야 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수민의 얼굴을 비췄어요. 수민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가디건을 걸쳤어요. 임신 초기라 배가 나오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707 특임대 시절에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가방 안에 수첩과 펜,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겼어요.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태준을 구하려면 조직의 위치를 알아내야 했죠. 수민은 강남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대신 캐피탈이라는 간판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린 수민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유흥가 특유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낮에도 꺼지지 않은 채 번쩍이고 있었어요. 노래방, 술집,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거리였죠. 수민은 한 건물씩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2층, 3층에 있는 간판들을 주의 깊게 확인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한 낡은 건물 2층에서 대신 캐피탈이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건물 입구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간 수민은 창가 자리에 앉아 대신 캐피탈 사무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건물에서 남자 2명이 나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왔던 사람들 중 일부였죠. 수민은 조심스럽게 커피숍을 나와 남자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라 의심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고 수민은 식당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남자들이 식당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민은 계속 따라갔어요.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들은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폐건물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외벽이 낡고 창문 대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수민은 건물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남자들이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지하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위험했어요.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수민이 뒤로 물러서려는데 누군가 수민의 어깨를 툭 쳤어요. 수민이 놀라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어머, 수민이 아니야? 오수민 맞지? 여자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언니였어요. 지은 언니? 맞아. 세상에 여기서 널 보다니. 오랜만이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민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는 여기서 뭐해요? 나 여기서 일해. 저기 술집에서 호스티스였는데 이제는 매니저 같은 거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여기 왜 왔어? 지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대신 캐피탈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수민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저쪽 카페로 가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왜 대신 캐피탈을 찾아? 설마 빚이 있는 거야? 제 남편이요. 남편이 그 사람들한테 납치당했어요. 수민의 말에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납치라고? 수민아, 그 사람들 장난 아니야. 진짜 위험한 조직이야. 언니, 그 조직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수민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긴 아는데 말해줘도 될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알면 나도 위험해질 텐데. 언니, 제발이요. 제 남편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수민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말해줄게.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 지은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 조직 진짜 보스는 손 회장이라는 자야. 광수는 그냥 밑에서 일하는 거고, 손 회장이 다 조종하는 거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구청 공무원하고 연결돼 있어. 구청 공무원이요? 응. 어떤 과장인가 그래.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정보를 넘겨준대. 누가 돈이 있는지, 누구를 타깃으로 삼을지 그런 거. 그리고 경찰들도 다 매수했다고 들었어.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까지 매수됐다니. 그래서 형사들이 그렇게 건성으로 대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들 아지트가 어디예요? 방금 내가 보던 그 폐건물 지하야. 거기가 본거지야.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다른 창고도 있는 것 같던데. 지은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진심으로 경고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혼자 맞서려고 하지 마. 조직원이 20명은 넘어. 다들 정가자의 폭력배들이야. 언니, 저 사실은요. 수민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임신 중이에요. 7주 됐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임신했다고? 그럼 더더욱 안 돼. 수민아, 정신 차려. 내가 다치면 뱃속 아기는 어떡해? 그래서 더 남편을 구해야 해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울 순 없잖아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수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남편 걱정되는 거 이해해. 근데 무리하지 마. 정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알아볼게. 고마워요, 언니.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은이 수민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은과 헤어진 수민은 다시 폐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건물 뒤쪽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수민은 창문 근처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 회장님, 그 새끼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더 때려. 돈 안 내면 죽인다고 해. 알겠습니다. 수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이 거기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준을 때리고 있다는 말에 수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 건물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주변 지형도 파악했어요. 출입구가 몇 개인지, 창문은 어디에 있는지, 도망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지, 707 특임대 시절 배운 정찰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1시간쯤 관찰한 후 수민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민은 수첩에 오늘 알아낸 정보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손 회장, 구청 공무원과의 연결, 경찰 매수, 조직원 20명 이상, 폐건물 지하 아지트. 수민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임신부가 미쳤나? 하지만 수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어요. 집에 도착한 수민은 서재로 들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건물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침투 경로, 퇴각 경로,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냉정하게 작전을 짜기 시작한 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빠를 꼭 데려올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수민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수민은 작전을 세웠어요. 밤에 폐건물에 침투해서 태준을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수민이 폐건물 근처를 다시 정찰하러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수민은 건물에서 100m쯤 떨어진 골목에 서서 쌍안경으로 건물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조직원 4명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조직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나왔는데 머리에는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태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었어요. 수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근처에 세워둔 택시를 급히 잡아탔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검은 승합차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택시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수민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제발 빨리 따라가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수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택시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승합차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수민은 앞좌석 등받이를 꽉 움켜쥐고 승합차를 주시했어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승합차는 강남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택시도 따라 들어갔지만 승합차가 속도를 높이자 택시는 따라가기 힘들어 보였어요. 손님, 저 차 너무 빨리 가는데요. 제가 속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택시 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자 수민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만 원권을 몇 장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발 놓치지 말아주세요. 택시 기사가 돈을 보더니 한숨을 쉬고 다시 속도를 높였지만 승합차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어요. 수민은 초조하게 앞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앞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며 끼어들었고 택시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수민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안전벨트가 수민의 배를 강하게 눌렀어요. 순간 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지만 수민은 배를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까스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계속 가주세요. 하지만 이미 승합차는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고 택시 기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수민은 눈을 감으며 절망에 빠졌어요. 배에서 통증이 계속됐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제일 가까운 병원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방향을 틀어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고 수민은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준을 놓쳤고 뱃속 아기도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민은 응급실로 직행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민을 진찰했고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은아, 제발 괜찮아야 돼. 엄마가 미안해. 1시간쯤 지나 40대 중반의 여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수민 씨,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심박동도 정상이고요. 수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하지만 경고해야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충격을 받으면 유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신 초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며 당부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태준에게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온 수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쯤이었고 수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태준을 놓쳤고 아기마저 위험해졌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자 퀵서비스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오수민님 맞으시죠? 택배요. 수민이 택배를 받았는데 작은 상자였고 발신일란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붕대로 감긴 뭔가가 들어 있었고 수민이 붕대를 풀자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왼손 새끼손가락이었는데 태준이 늘 끼고 다니던 은반지가 끼워져 있어서 태준의 것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쪽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72시간 마지막 경고다. 수민은 손가락을 꽉 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태준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수민 때문에 수민이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요. 한참을 운 후 수민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손가락을 감싼 붕대에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 붕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505호. 태준이 남긴 혈서 암호였습니다. 505호. 수민은 즉시 이해했어요. 태준이 갇혀있는 곳의 호수였습니다. 수민은 상자를 내려놓고 택배 송장을 확인했어요. 발신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8동 32번지.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고 지도가 떴습니다. 폐공장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수민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다시 붕대로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했어요. 나중에 태준을 구출하면 병원에서 다시 붙일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수민은 서재로 들어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주소를 확인했는데 큰 폐공장 건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민은 펜으로 표시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505호. 공장 안 어딘가에 505호라는 방이 있을 거예요. 태준이 거기 갇혀 있는 겁니다. 수민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의사는 일주일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시간.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무리할게. 아빠를 구하고 나면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수민의 눈빛이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무너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고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은 잠들지 않고 새로운 작전을 짰어요. 인천 남동공단 폐공장 505호.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민은 지도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태교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수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하은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지만 이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민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들 사이로 수민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구석에 놓인 큰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군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수미는 트렁크 뚜껑을 천천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군복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검은 천으로 쌓인 무거운 물건이 있었어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군용 권총이 드러났고 707 특임대 시절 수민이 사용하던 그 권총을 들어 올리자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쥐어보는 무게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민은 권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창을 빼서 상태를 확인하고 총열 안쪽을 들여다보고 격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동작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기억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정확했고 눈은 총기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검사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저격 장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망원 조준경, 거리 측정기, 바람 측정 장비, 그리고 예비 탄창 5개까지 모두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수미는 하나하나 꺼내 점검했습니다. 조준경의 렌즈를 닫고 거리 측정기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탄창의 스프링 탄성을 점검했어요. 모든 장비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장비를 다시 트렁크에 넣은 후 수미는 권총만 들고 다락을 내려왔습니다. 거실 거울 앞에 선 수미는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자세를 잡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임신부였지만 눈빛은 707 특임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어떤 표적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저격수의 눈빛이요. 옛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시절 첫 사격 훈련을 마치고 교관이 수민을 따로 불렀던 때가 생각났어요. 훈련장 구석으로 데려간 교관이 수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었죠. 오수민, 넌 한국 최고의 저격수가 될 거야. 내가 20년 넘게 훈련병들을 봤지만 내 같은 재능은 처음이야. 내 눈빛을 보면 알아. 넌 타고났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미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800m 밖의 표적도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바람을 계산해 맞출 수 있는 능력, 극한의 상황에서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정신력, 그 모든 게 수민을 최고로 만들었어요. 수민은 권총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지도를 검색했어요. 위성 사진으로 공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며 건물의 구조, 주변 지형, 접근 가능한 경로, 탈출 경로까지 모두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수미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72시간이라는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매 순간이 태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인천 남동공단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렸고 1시간쯤 지나 남동공단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지대는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였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수미는 폐공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건물은 5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창문 대부분이 깨져 있었고 외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훈련받은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1층 입구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뒤편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2층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건물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폐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쌍안경으로 목표 건물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드나드는 시간, 간격, 보초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 건물 내부 불빛의 패턴을 3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모두 기록했어요. 해가 질 무렵 수민은 수첩에 침투 루트를 그렸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옥상에서 저격 포지션을 잡고 내부로 침투하는 경로까지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어요. 수민이 폐건물에서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민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수민 씨 맞으십니까? 저는 손 회장 조직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함정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남자가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도 이 조직 때문에 죽었습니다. 손 회장 그 인간이 제 딸을 건드렸어요. 저는 복수를 꿈꿔왔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소문 들었고 광수를 제압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요. 내일 오전 10시에 남동공단 입구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조직 내부 배치도와 손 회장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모자에 회색 코트를 입고 신문을 들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부 정보가 있다면 작전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민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커피숍 창가에 검은 모자를 쓴 60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수민이 다가가 앉자 남자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공장 내부 배치도와 손 회장의 비밀 금고 위치가 있습니다. 505호는 5층 끝에 있어요. 손 회장은 매일 밤 11시쯤 공장을 순찰하니 그 시간을 노리세요. 수민이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자세한 도면이 들어 있었고 조직원들의 배치도, 무기 보관 장소, 비상구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세요. 손 회장 그 인간을 무너뜨려 주세요. 남자가 일어서 커피숍을 나갔고 수민은 홀로 남아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여기 있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민은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들어가 배치도를 펼쳐놓고 최종 작전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침투 시간, 이동 경로, 태준 구출 후 탈출 경로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민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은아, 내일이면 아빠를 데려올게. 수민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검은 군복을 입고 장비를 챙겼어요. 권총, 저격용 소총, 탄창, 그리고 회계 담당에게서 받은 배치도까지 모두 배낭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민은 마지막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아, 엄마 곧 돌아올게. 아빠랑 같이. 수민은 렌터카를 빌려 인천 남동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밤 10시 수민은 공장에서 300m 떨어진 폐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폐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목표 건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민은 저격용 소총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열, 개머리판, 조준경을 빠르게 결합하고
탄창을 장전했어요. 저격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총을 거치하고 조준경으로 건물을 살폈어요. 1층 입구에 보초 한 명이 서 있었고 3층 창가에도 한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거리를 측정했어요. 280m로 충분히 사격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 박동을 낮추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수백 번 연습했던 그대로요. 빗방울이 조준경을 때렸지만 수민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표적. 1층 입구의 보초. 수민은 조준경의 십자선을 보초의 다리에 맞췄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무력화만 시키면 됐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빗소리에 묻혀 퍼졌고 보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어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수민은 두 번째 표적을 조준했어요. 3층 창가의 남자. 다시 방아쇠를 당겼고 남자가 창문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어디서 총격이 오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은 재빨리 위치를 옮겼어요. 소총을 배낭에 넣고 권총만 들고 폐건물에서 내려와 빗속을 뚫고 목표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임신부의 몸이지만 수민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건물 뒤편 비상계단으로 접근해서 조용히 올라가며 각 층을 확인했습니다. 4층까지 올라왔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직원 2명이 계단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벽에 붙어 숨을 죽였어요. 조직원들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순간 수민은 뒤에서 권총 손잡이로 한 명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이 돌아보려는 순간 수민의 발차기가 남자의 옆구리에 꽂혔어요. 2명 모두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505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은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구석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태준 씨. 수민이 달려가 태준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태준이 눈을 뜨며 수민을 보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수민이 태준을 묶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수민이 돌아보니 60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조직원 4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 회장이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소문이 사실이었어. 내 부하들을 이렇게 쉽게 제압하다니 대단한데? 손 회장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직원 한 명이 태준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어때? 내 남편 머리통이 먼저 날아가는데 말이야. 수민은 권총을 들어 손 회장을 겨눴어요. 하지만 태준에게 총이 겨눠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총 내려놔. 안 그러면 내 남편 죽는다. 손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천천히 총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총을 내리는 척하다가 0.3초 만에 총구를 손 회장의 어깨로 돌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손 회장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어요. 으악! 손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수민은 재빠르게 태준 옆에 조직원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총을 겨누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창밖으로 파란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손 회장이 어깨를 움켜쥐고 신음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날. 손 회장이 분노에 차서 수민을 노려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넌 끝났어. 구청 공무원 놈이 다 시켰어. 너희 남편 회사 부도도 조작이었다고. 그 새끼가 정보 넘겨줘서 우리가 타깃을 잡은 거야. 손 회장이 고통과 분노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수민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들어 보였어요. 다 녹음됐어요. 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어요. 구청 공무원이 시켰다는 것, 제 남편 회사 부도를 조작했다는 것, 전부요. 손 회장이 이를 갈며 바닥을 쳤어요. 2년이 경찰들이 방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형사들이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수민은 태준에게 다가가 밧줄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늦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와줘서 고마워. 태준이 수민을 안았어요. 수민도 태준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손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손 회장이 끌려나가며 수민을 노려보았지만 수민은 태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태준이 들것에 실려나갔고 수민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민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아, 우리 아빠 구했어. 이제 괜찮아.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 한강변 산책로였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수민과 태준이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유모차 안에는 생후 2달 된 딸아이 강하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젖을 빠는 듯한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수민은 임신 기간 내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은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출산 후 2달 동안 수민과 태주는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돌봤지만 그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하은이가 울 때마다 수민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손 회장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어요. 수민이 녹음한 손 회장의 자백과 회계 담당이 제공한 내부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손 회장은 사기, 폭행, 불법 사채업 등 여러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배후에 있던 구청 공무원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어요. 광수를 비롯한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태준의 회사도 다시 일어섰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태준이 부도 조작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체들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빚도 대부분 정리됐어요. 구청 공무원과 손 회장이 조작한 부분이 인정되면서 법원이 채무를 대폭 감면해줬거든요. 태준은 이제 다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수민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모차는 벤치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수민이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준도 따라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정말 예쁘죠? 당신 닮아서요. 눈은 태준 씨 닮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태준이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민이 태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태준 씨도 505라는 암호를 남겨줬잖아요. 수민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민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유모차 밑에는 여전히 호신용 스프레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거였죠. 수민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과거를 내려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밤에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태준을 구하러 가던 그날 밤의 긴장감, 손 회장과 대치하던 순간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 태준이 있었고 하은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미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엄마의 일기라고 적힌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샀던 태교 일기장이 아니라 새로 산 일기장이었어요. 하은이가 커서 읽을 수 있도록 엄마의 이야기를 담아두려고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새하얀 페이지였습니다. 수미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하은아, 엄마는 내가 총 대신 꽃을 들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단다. 엄마는 옛날에 총을 들었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이 평화롭게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가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을 너는 겪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그저 사랑받는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준이 수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유모차에서 하은이가 작은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수민이 유모차로 다가가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하은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수민이 하은이에게 속삭였어요. 하은아, 깼어? 하은이가 작은 손을 뻗어 수민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느꼈어요. 이 모든 고통과 싸움이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요. 수민은 하은이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강물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수민은 하은이를 안은 채 태준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가족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수민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 태준이 수민과 하은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셋이서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한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민은 더 이상 707특임대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의 엄마였고 태준의 아내였으며 평범한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고 집 다락에는 봉인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거였죠. 수민은 알고 있었어요.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과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수민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지킬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강물이 흘러가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수민은 하은이를 유모차에 다시 눕히고 태준과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총성과 피가 아닌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지연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